자꾸 그 사인을 보낸 거예요. 나 정말 매일매일 힘들고 아무 의욕이 안 생기고 잠만 자고 싶고 요 사인을 자꾸 보낸 거예요. 징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상담 전공을 하신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일반 주부였던 거예요. 거기서 딸인가 아들인가 하고 아빠 앞에서 막 춤을 추면서 아빠 힘내세요 노래를 불렀대요. 힘이 날 것 같아서요. 이건 뭐냐면 아빠 힘내세요?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너네 때문에 힘들어. 너네를 돌보느라고 난 죽을 것 같아. 이 회사를 그만 못 둬. 라는 압박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가신 거예요. 뭘 내가 잘못했는지를 몰랐대요. 그 당시에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위로를 해줬는데 떠나버리니까.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알았던 게 이미 죽을 만큼 인내하고 있는 사람에게 너는 할 수 있어. 더 힘내. 일어나. 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힘내. 어떤 사람한테 그게 힘이 될 수 있지만 응원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가까운 관계, 특히 뭐 부모, 자식이나 거리를 둬버리면 불효 아닌가, 친구 간에, 지인 간에 거리를 두면 회피 아닌가, 이런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요. 이거 거절은 공격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절을 할 때 좋은 말투나 이런 표현이 있을까요? 특히 부모님들이 뭔가를 요구하시거나 한국은 당위가 되게 많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는 게 되게 많아서 나이가 얼마 되면은 무조건 결혼해야지, 자식 낳아야지 이런 것들이 요즘엔 많이 무너졌지만 아직도 뿌리가 깊은 것 같아요. 그런 거를 할 때 거절을 하는 게 정중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말하는 법이라고 하는 거는 꼭 이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한다기보다는 지난 세월 동안 내가 그분한테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가 내 말의 무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의 무게가 있으려면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갑자기 철든 것처럼 얘기하면, 분리할 때만 철든 것처럼 얘기하면 그러면 누구라도 비웃죠. 그게 아니라 평소에 자기 말에 책임지고 신중하고 말하는 법도 훈련이 되게 많이 필요한데 우리는 말을 잘하려고는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언변이 뛰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귀 기울이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그런 방법론적인 말하기는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하고 책도 많더라고요. 저도 읽어봤어요. 말하기에 대한 책을.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해라. 처음은 어떻게 시작하고 마무리는 어떻게 해라. 말할 때는 상대방을 항상 바라보고 적당한 제스처는 어떻게 하고 이런 방법론적인 얘기만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거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냐면 진심 같아요. 제가 말을 너무 잘하고 싶어서 저희 선배님이 계신데 스님이세요. 육군에 계시는데 네. 그때 4학년이셨고 제가 1학년이었는데 오리엔테이션 하는 날 와서 수강 신청하는 법 대학 생활할 때 필요한 거 오리엔테이션 이런 거 이제 선배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폼 잡고 얘기하잖아요. 말인데 근데 그때 보면 어른이에요. 왜냐면 난 아직 고등학생 마인드잖아요. 이제 1학년이니까. 네. 근데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들고 와서 얘기하는데 네. 언변이 유려한 게 아니라 사람을 끌어당기는 뭔가가 있어요. 그리고 유머도 있고. 그래서 긴장을 바짝 하고 들었는데 웃으면서 너무 명확하게 뭘 해야 되는지가 딱 기억에 남는. 감동을 했어요.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큰 스님께 여쭤봤어요.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변이 훌륭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들으시자마자 바로 말씀하시는 게 보마나 엄마들은 아기가 응애응애만 해도 기적인지 우유인지 잠인지 아픈 건지 다 알아 그러시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다 여쭤보면 다 맞다. 아기가 응애응애 하는데 언변이 좋아서 그 말로 부모님한테 자기의 상태를 얘기한 거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언변이 좋아서 전해진 거냐고. 아니잖아요. 그럼 뭘까? 진심이야. 응애응애의 진심을 담으면 외부인도 알아듣고 엄마가 아니라 누구라도 알아들어. 말은 잘하는 게 아니고 진심을 담으면 너가 말을 더듬으면서 얘기해도 상대방은 느낀다고. 이게 저한테는 정말 큰 위안이자 힘이었어요. 저는 사회에서 상대방하고 대화하는 거, 부모님의 어떤 요구에 거절을, 정중히 거절을 하는 것, 이런 모든 거에 진심이 담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라라는 방법론을 제가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 건 세상에 너무 많고 대상에 따라서 그 방법론은 정답이기도 하고 오답이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요령을 배우는 거 말고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진심을 담는 말하기. 그거를 전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그 상대방에게 거칠해가 아니고요. 스님네들 중에도 처세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기도 사회니까. 근데 저는 그분하고 대화를 하고 돌아서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스님 최고의 처세는 진심 아니겠습니까? 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하면 그 사람은 뒤돌아서 다른 모두에게 나의 진심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지 나의 가식적인 모습은 보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길게 보면 훌륭한 처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상대방의 말을 거절할 때도
어떠한 방편으로 거절하느냐, 어떤 단어를 취사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나의 진심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정말로 내가 당신 말씀대로 하고 싶은데 네. 지금 제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미안하지만 제가 이거는 이번에 못할 것 같습니다. 대신 다음번에 말씀하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냥 언변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오면 그러면 상대방은 기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강아지도 알잖아요. 주인의 목소리, 그냥 어투에 네. 따라서 강아지도 저 사람이 지금 주인이 화가 난 건지 기분이 좋은지 내가 지금 객검을 요구해도 통할지 안 통할지 개들이 알아요. 이거. 그래서 혼내면 숨어요. 잘못한 걸 알고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걸 아니까 숨어서 안 나와요. 개집에서. 강아지들도 아는데 사람이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진심을 믿어요. 그래서 거절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진심을 다해서 상대방이 진심으로 대하면 저도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부산에서 강의할 때 200 몇십 분 모여 있었어요. 네. 근데 질문을 하라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를 잡고 질문을 하는데 젊은 분이요. 30대 초반 경기도 어디에서 KTX를 타고 부산까지 왔대요. 강의 들으려고. 대단하시네요. 뭐가 그렇게 궁금하세요? 그래 여쭤보니까 남편하고 4년을 사귀고 결혼한 지 1년이 안 돼서 남편이 자살을 한 거예요. 근데 왜 죽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결혼한 1년 동안 정말 미친 듯이 싸웠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오는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남은 이 아내는 마음에 무슨 기분이 들겠습니까? 죄책감이죠. 이걸 도대체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다. 이 얘기를 하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도 제가 대충 얘기를 한다? 전 나쁜 놈이죠, 그러면. 그 사람의 진심의 무게에 따라서 저의 마음도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배우자를 잃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 몰라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네. 제가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픈 마음을 표현했을 때 그렇겠구나 정도지 그분의 마음은 전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전 제일 속상해요. 그분의 진심을 공유할 수 없다라는 게 속상해요. 그렇다고 제가 결혼해서 그 똑같은 상황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그분의 아픔이 어느 깊이인지 어느 무게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아픔이 정말 저 사람에게는 삶을 무너뜨릴 만큼 힘들구나라는 정도는 충분히 와닿잖아요. 그럴 땐 제가 대답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요. 당신 남편하고 전생에 악연이라서 그래요 라는 얘기를 먼저 꺼내지는 않아요. 얼마나 힘들겠냐. 당신 잘못 아니니까 자기한테 벌 주지 말라. 그 얘기 먼저 해드려요. 제가 얼마 전에 강의했을 때 언급했던 건데 부처님 제자 중에 가장 설법을 잘했던 부르나 존자. 이 부르나 존자가 말씀을 그렇게 잘했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외도라고 하면 다른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죠. 네. 그런 분들이 찾아온다는 거는 싸우자고 찾아온 거잖아요. 누구나 그렇잖아요. 싸우자고 온 거예요. 싸우자고 온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을 마음을 열게 하고 네. 그 사람이 이 법을 이해하고 기뻐하게 만들 정도의 언변이었대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 부르나 존자가 말씀하시는 말씀의 단계가 있었대요. 첫 번째가 변제예요. 말씀 변자에 제주할 때 제자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제주예요. 상대방이 외로우면 외로움을 달래줄 줄 아는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사기를 당해서 너무 고통스러워. 그럼 그 사람한테 너 죄는 사람 믿은 죄밖에 없는데 정말 마음이 힘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 그 사람은 고마워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뭘 했어. 너 욕심 부리지 말랬지. 여기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는 두 번째예요. 그걸 고언이라고 해요. 쓸 고자의 말씀은 쓴소리예요. 사실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포인트인데 우리는 앞에 변제를 생략하는 거예요. 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건 정말 우리 재고해 봐야 될 문제예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변제를 생략하고 고언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 봐, 내가 뭐래? 너 그럴 줄 알았어. 인과응보라고 들어봤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소금 뿌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게 어떻게 보면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라라는 교훈의 의미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은 너무 아프잖아요. 그 고민을 얘기하신 그분에게도 악연이에요. 고언을 바로 하면 이건 너무 아파요. 한 번 더 집밟는 꼴이고. 아이고. 제가 처음에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이번에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드셨는데 그럼 다음 생에는 이제 보살님 차례예요. 갚아야죠. 이게 고언이에요. 그랬더니 싫대요. 갚기 싫대요. 이 인연 자체가 싫대요. 아픈 인연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이 뭐냐면 당신이 실수를 했던, 몰라서 그랬던, 악의로 그랬던 그 모든 것은 지나가서 남은 게 없다고. 하나도. 당신 잘못 아니라.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공이에요. 딜공자. 변제와 고언과 공의 순서로 말씀하셨대요. 싸우자고 온 사람에게. 당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신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네요. 변제예요. 근데 저는 스승님께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말씀하신 거기에는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공. 뭐냐면 나 헛공부했구나 라고 그 사람이 생각을 한다면 그 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우리 인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고마울 일 아니겠어요?
이게 뭐냐면 공을 설명하는 거예요. 죄책감이 남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요 3단계로 얘기했대요. 2600년 전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경에 그대로 나와요. 누가 그걸 배우냐는 거예요. 어느 초등학교 교과서에 친구들과 그렇게 얘기하라고 알려주냐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교과서에 실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떻게 종교예요? 이게 어떻게 교주가 있고 교리가 있고 신도가 있는 이 종교학에서 얘기하잖아요. 네. 저는 이 범주에서 불교는 제발 좀 빼줬으면 좋겠어요. 한국 불교는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원래의 부처님의 가르침은 제발 그 종교의 영역에서 좀 빼달라. 현재의 불교는 종교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지만 원래의 불교는 종교는 아니었던 것 같다 라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맨날 떠들고 다녀요. 그 얘기를 전해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배려하고 그 사람의 아픈 부분, 네. 힘든 부분 그런 거를 먼저 보듬어 줄 줄 아는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에 진심과 무게와 여러 가지 방편이 저는 다 조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바로 2단계로 고원으로 들어가는 분들은 모든 나는 조언을 했는데 사람들은 다치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요즘 가만히 보면 변제만을 해주기를 바라는 분들이 있어요. 스님들한테 요구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거는 반쪽 같아요. 그렇게 잘 안 해요. 지금 당신의 상처에 반창고를 붙이는 게 뭔 의미가 있겠냐고. 다시는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는 얘기까지 해줘야지 그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병을 치료하는데 치료 다 됐어요. 가세요. 재발하지 않는 방법을 안 가르쳐주면 이 의사는 진정한 의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는지를 원인을 설명하는 거. 이게 불교의 인과법이잖아요. 당신이 왜 아파졌는지 원인을 설명하는 건 때로는 쓰라릴 수 있지만 이 사람이 다시는 그 잘못을, 이 고통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반드시 진행돼야 되는 얘기 같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근데 그건 아파요. 들어보면. 근데 그 얘기까지 해줘야 두 번째 병이 안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따뜻한 위로를 많이들 원해요. 외로우니까, 힘드니까. 네. 출가자들은, 수행자들은 거기에서 멈춘다는 것은 부처님의 이 불교의 정말 귀한 약을 미처 못 드린 거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스님이 약을 지금 주신 것 같아요.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이 결국 공의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 스님께서 방금 3단계 설명해 주시니까 결국은 이런 단계로 이렇게 해소가 되는구나. 많은 절에서는 참회 기도를 해야지 네. 죄가 없어진다고 얘기해요. 그래도 좀 도움은 좀 되진 않나요? 참회 기도 되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의 부족함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시간이 돼요. 충분히 돼요. 네. 근데 문제는 잘못했습니다 한다고 그게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과법에서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해 하라 그러는 거예요. 안 없어지니까. 그래서 절에서 이제 등달하라. 작년에 참회기도 했는데요. 아니야 모자라. 아직 업장에 두터우는 거 더 해.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병에 나와요.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남이. 기도한다고 없어지지도 않고. 이거는 씨앗을 뿌렸으면 거기에 대한 열매를 고스란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일이 왔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숙제 하나 했다. 저 그렇게 생각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오지? 올만 아닐 것 같겠지. 내가 기억 못할 뿐이 씨앗을 심었으니까 왔겠죠. 저는 그걸 믿어요. 인과법을 믿어요. 그러니까 왜 너 때문에 그래 라는 거에서는 쉽게 벗어나시더라고요. 이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나서 그 일을 겪었을 때는 숙제 하나 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은 훨씬 가벼워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얘기 들었는데 상담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인데 네. 그 상담학 전공하신 분이 남편이 회사 다니면서 너무 힘들어 하셨대요. 그래서 자꾸 그 사인을 보낸 거예요. 나 정말 매일매일 힘들고 아무 의욕이 안 생기고 잠만 자고 싶고 요 사인을 자꾸 보낸 거예요. 징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상담 전공을 하신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일반 주부였던 거예요. 거기서 딸인가 아들인가 하고 아빠 앞에서 막 춤을 추면서 아빠 힘내세요 노래를 불렀대요. 힘이 날 것 같아서요. 이건 뭐냐면 아빠 힘내세요?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너네 때문에 힘들어. 너네를 돌보느라고 난 죽을 것 같아. 이 회사를 그만 못 둬. 라는 압박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가신 거예요. 뭘 내가 잘못했는지를 몰랐대요. 그 당시에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위로를 해줬는데 떠나버리니까.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알았던 게 이미 죽을 만큼 인내하고 있는 사람에게 너는 할 수 있어. 더 힘내. 일어나. 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힘내. 어떤 사람한테 그게 힘이 될 수 있지만 응원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그거는 더 큰 압박으로 올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라고 하는 거 너는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앞으로 잘해라고 하는 그 고언이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너무 힘든 무게가 되는 거죠. 그거는 앞에 변제를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 사양할 때도 거절할 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서로의 응어리가 남지 않는 그렇죠. 공을 만들어야 돼. 그 요소마다 다 적용시킬 수 있어요. 모양은 달라져요. 하지만 그 큰 틀은 똑같을 거라고 봐요. 굉장히 공식 하나를 이렇게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저도 이거를 옛날부터 날 때부터 한 게 아니라 강의 준비하고 경전 찾고 하면서 보다가 알았어요. 야, 이렇구나. 스님의 은연중에 수행했던 부분 중에 그 요소가 있었구나. 갈등을 우리가 누군가하고 일으켰을 때 대부분 그 첫 기억이 저는 초등학교 갈등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뭐 갈등이라는 개념 자체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제 기억에 남은 최초의 갈등은 친구들하고의 갈등이었고 그때는 막 싸웠거든요. 싸우고 네, 막 그랬어요. 싸우고 그러잖아요. 막 주먹질하고 싸우잖아요. 되도 네. 않게. 그렇게 싸워도 마음 상하고 속상한 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관계가 어긋나고 삐걱거리는 것도 어른들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작업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공부라고 생각해요. 화해와 관계의 회복이죠. 사과하는 거. 근데 이거 해보셨어요? 친구들하고 싸우고 나서? 저는 오히려 그게 두려워서 싸우지를 않으려던 것 같아요.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화해하는 법이 좀 미숙한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 과정이 어렵다라는 것도 공부하신 거예요. 그런 씨앗을 안 심는 거예요. 모든 게 우리에게는 필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싸우면 안 돼가 아니라 싸우면 안 되죠. 하지만 싸웠을 때 너가 이렇게 힘들어져라는 거를 경험시키고 힘들어졌을 때는 어떻게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지도 알려줘야 돼요. 그게 어릴 때 이루어져야지 가능해요. 어른이 되면은 똥 자존심 있잖아요. 그게 있어서 못해요. 제가 웃자고 한 얘기고 사회적 지위와 관계 때문에 사과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그건 훈련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초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싸우면 사과하고 회복하는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고 경찰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부모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애들은 싹 빠지고 부모님과 경찰과 선생님이 조율을 하는데 조율의 결과도 화해가 아니라 전학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애들은 이제 갈등을 일으켰을 때, 싸웠을 때, 그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싸웠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경험 자체가 전무한 거예요. 20살이 될 때까지. 그리고 사회에 나옵니다. 이 친구들은 갈등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전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내가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할 줄 아는 이게 저는 완성된 인간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는커녕 지가 잘못해놓고도 그리고 잘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입 밖으로 그걸 꺼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 나쁜 어떤 갈등의 요소에서도 그 씨앗 옳게 심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갈등이 나쁜 게 아니다. 갈등 자체를 일으키지 않는 씨앗만, 좋은 씨앗만 심는 게 좋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이야기는 형이상학적인 얘기예요.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가 돼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 현실에 갈등이 있어도 그게 나에게 선한 씨앗으로 심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사과하는 거. 내 솔직한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관계를 다시 회복해 나가는 과정. 그 기억, 연습 이런 것들도 저는 사회생활에서는 필수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훈련할 수 있는 어린 시절에 요즘은 부모님들이 개입을 해버리고 아이들끼리의 화합이 아니라 사과가 아니라 부모님들끼리 승패를 만들어버려요. 가해자와 피해자를 규정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비구니 스님이 한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카페를 갔는데 커피를 먹고 나서 이제 정립하잖아요. 저는 정립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스님 혹시 정립하세요? 달려와서 정립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스님 제가 절에서 학생들한테 남자들은 이런 거 정립 이런 거 잘 안 하잖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애들이 뭐라 그랬냐면 스님 그거 성차별적 발언이에요. 성차별적 발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속이 상한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아니에요 스님 남자들도 챙기는 사람 많아요 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프레임 씌우는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배웠을까? 어른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싸웠는데 물론 나쁜 놈들이 있죠. 못된 놈들이 있어요. 하지만 너는 가해자 너는 피해자로 딱 구분짓는 순간 헤아릴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가해자도 가해자로 규정된 애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아픔이 있고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또 다른 사회나 가정으로부터의 피해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딱 나누는 거예요. 스님 그거 성차별적 발언이에요 라고 프레임을 씌우는 이 사회에서 과연 우리가 언제 화해하고 화합하는 법을 배울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갈등들을 애초에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다니까요, 세상은.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 일어날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한 경험 그것도 저는 선한 씨앗이라고 생각해요. 확장을 하면 제가 3제래요 올해. 저는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건 인정해요. 우리의 삶 속에. 오르면 내리막이 있겠죠. 하지만 그게 나쁜 거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같은 내용이에요.
이렇게 춥고 어렵고 힘든 시기에 나는 평소에는 할 수 없었던 나에게 큰 이익이 되는 어떤 기반을 다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막 나대면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난 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정해져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저는 겨울이 오면 봄을 준비하는 게 맞잖아요. 겨울에 나가서 씨앗 심는 게 부지런한 사람은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지.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도 그거를 극복하는 게 맞다라고만 배운 것 같아요. 그거는 겨울에 씨앗 심는 행복한 기억은 아니잖아요. 고생만 하지. 결과는 없고요.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힘든 시간, 세속에서의 갈등 이런 것들도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 반드시 그것도 아름다운 씨앗으로 심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연습도 필요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과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더 어떻게 보면 자존감도 있고 성숙한 사람인 것 같기는 해요. 네. 자칫 상대방이 네. 쉽게 보이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사과를 먼저 못하는 경우도 맞아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 얘기시죠? 네, 제 눈빛이 아련해지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말씀하신 거는 관계에서의 답을 물어보셨지만 네. 저는 그게 개인적인 부분에도 답이 있고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쉽게 얘기하면 사과의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스님들은 사과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해요.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고 내가 스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감정에 빠져서 이러이러한 상황이어서 내가 감정적이어서 스님의 말씀을 이렇게 오해한 것 같아요를 명확히 표현해요. 상대방의 눈을 보고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게 아니고 사과는 비굴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사과는 패배가 아니다. 내가 졌어가 사과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아름다운 용기 있는 사람이 하는 손을 먼저 내미는 제스처잖아요. 잡고 안 잡고는 또 그 사람에게 달려있어요. 그건 나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과하는 방법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사과를 받아놓고도 그 사람이 커 보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초라해 보이기도 한 것 같아요. 사과한다. 그러면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를 조금 저는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사과는 당당한 어른이 먼저 하는 거죠. 내가 이러이러해서 당신에게 불편함을 준 것 같습니다. 정말 미안하고 내가 다음부터는 그런 일 안 하겠다고. 내가 더 주의하겠습니다. 여러 사람 불편하게 해서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라는 얘기를 정말 자신감 있게 했을 때 누가 그 사람을 우습게 볼까요? 전 더 무서워할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게 저렇게 냉정한데 다른 사람에게는 어떨까? 당연히 그 생각이 먼저 들어요. 자기 자신의 실수도 저렇게 노골적으로 앞에 드러내는데 저 사람 눈에 다른 사람의 잘못은 안 보일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섭죠. 너무 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우리 팀장님의 질문에 답이 벌써 된 것 같아요. 사과하는 방법. 아주 차분하게, 명확하게 그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나의 잘못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생각을 이렇게 못했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이해합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 이거는 사과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하는 사과가 분명히 그래요. 불교에서는 자자와 포살이라는 게 있잖아요. 포살은 여러분이 모여서 스님들이 스승님을 뵙고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스스로 반성하는 시간이고, 자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드러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들어요. 그게 아니고요. 는 없어요. 그 옵션은 없어요, 대답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그게 아니었더라도 저 사람에겐 그렇게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실만 알면 돼요. 그건 굉장히 자신감 있는 사과 같아요. 그런 게 이루어질 때 저는 화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개인적인 부분이고,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과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교육의 일환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한 사람은 진 거야 라는 교육이 있어요. 엄마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미안하다고 얘기하지 마. 넌 잘못한 거 없으니까. 이게 세속이, 이게 행복한 거냐고요. 그게 아니라 넘어진 사람에게 괜찮으세요? 안 다치셨어요? 이렇게 하고 시작해도 되거든요. 손해보지 않을 길을 먼저 찾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온 세상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인드 같아요. 사과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사과를 하면 갑자기 자기가 갑이 된 줄 알아요. 사과를 받으면. 이거는 잘못된 교육 아닐까. 사과하는 사람의 용기와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괜찮습니다 라고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마인드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여유가 없는 거죠. 사회적 책임 같아요. 가정에서부터 교육시키고, 특히 형제나 부모님들에게 내가 실수했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내가 미안합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아빠 죄송해요 라고 얘기하고 그거를 꾸중으로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용기 있게 사과해서 정말 멋있다. 너 역시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자랑스러워 하고 칭찬으로 마무리하는 기억이 한 번, 두 번 쌓이면 얘는 정말 건강하게 클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너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하냐. 누군가가 사과를 했을 때 거봐 제가 진 거야. 너가 이겼어. 라는 교육이 있다면
세상은 더 사과라는 걸 찾기 힘들겠죠. 부모가 그런 기준을 좀 세우면 예. 세상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이 영상을 많은 네. 부모님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너는 장가도 안 가놓고 뭘 그렇게 잘난 척을 하냐고 그러는데 근데 이거는 제가 부모라서가 아니라 저에게 교육을 시키셨던 스승님들의 교육법이에요. 이거를 그대로 적용을 시킬지 안 시킬지는 보시는 분이 판단해서 취사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정답을 말씀드렸다고 생각하고 그런 교육을 받을 때 내 자식도 아닌데 쓴소리를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내 부모도 아닌데 잔소리를 받아들이기도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불교에서 이 불가에서 사제관계, 스승과 제자 관계에서 이게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많은 사람들이 화합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든다면 전 이 교육법은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용기 있게 사과하세요. 용기 있게 알겠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